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확진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이근화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근화입니다. 네. 교수님, 요즘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좀 심상치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국내 검출률이 이제 50%를 넘었다고 하니까 우세종으로 봐도 되는 건지도 여쭤보고 싶고 사실 지난 15일까지만 해도 이 검출률이 한 26%대, 27% 정도 됐는데 벌써 이렇게 50%를 이제 넘어선다는 거는 좀 확산세가 좀 빠른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에 비해서 전파력이 4배에서 8배 정도 높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파력이 아주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검출이 되기 시작하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남아공에서 처음으로 보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고가 될 때 시점에 보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만 명까지 갔거든요. 와, 크게 폭증하는군요. 그러다가 지금은 한 3,000명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얘가 이제 급속하게 확진자 수가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사실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의 백신 접종률도 상당히 올라와 있거든요. 2차 접종 같은 경우는 뭐 80%를 이미 넘어섰고 3차 접종도 50% 육박하는 숫자라고 하는데 오미크론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된다는 거는 백신이 혹시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기존의 백신들, 우리가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이전의 백신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딱 맞는 백신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3차 접종까지 하잖아요. 3차 접종까지 했을 때 보면 이게 영국의 자료지만 3차 접종까지 했을 때 얘가 이제 예방 효과가 7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그 오미크론 이전의 백신들, 이전의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90% 이상의 어떤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오미크론에 딱 맞는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오미크론의 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기 전 백신은 사실상 효과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변이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과연 백신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맞지만 이제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 효능은 떨어지지만 얘가 이제 3차까지 했을 때는 한 75% 정도의 이제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원율하고 치사율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나오고 만약 그 다음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미크론을 봤을 때는 입원율이나 치사율이 낮은 그런 이제 변이 바이러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안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26일부터는 해서 이제 좀 새로운 방역 체계 또는 치료 체계를 이제 도입한다고 하면서 지역을 한정을 했어요. 광주, 또 전남, 경기도 평택, 안성 이렇게 4개 지역을 이제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PCR 검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른 체계를 적용하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효과를 좀 거둘 수 있을지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이 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우세종이 되면 환자 수가 확진자 수가 급증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영국 같은 경우도 한 4만 명 나오다 20만 명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5만 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진단법이 우리가 PCR법인데 PCR법으로는 이걸 이제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아, 너무 많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 이제 대응 단계가 됐을 때는 예. 우리가 이제 PCR 검사뿐만 아니라 신속항원 검사를 하거든요. 신속항원 검사는 예에 비해서는 민감도, 특이도는 떨어지지만 네네. 간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PCR 검사를 이제 하는 대상들을 보게 되면 예. 우리가 이제 뭐 유증상자라든지 밀접 접촉자, 그다음에 이제 고위험군, 고령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이 그 PCR 이런 분들이 이제 고위험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하기 위해서 네네.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사실 PCR 검사를 받던 대상을 네. 이제 고위험군으로 축소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뭐 어느 정도 확산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우리가 이제 오미크론 대응 단계가 되면 예. 우리가 이제 감염 통제보다는 중증 예방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PCR 대상 자체가 보면 고위험군, 고령층이에요. 예. 이런 분들이 고위험군, 고령층이라는 거는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높죠. 분들을 대상화하는 중증 관리가 되는 거죠. 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는 네. 입원율하고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고위험군이나 고령층을 제외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이 되더라도 입원율,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도, 특이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이제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의심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이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렇죠. 건데 네. 그러면은 이제 확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통제를 하기 어렵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 제가 좀 전에 이제 뭐 남아공 얘기도 했고, 네. 뭐 영국 얘기도 3만 명까지 하셨고. 영국 20만 네. 나오고,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도 한 그렇고. 70만 나오거든요. 일본 5만 명 나오고 이게 해서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워낙 전파력이 세기 때문에 이 확산을 막기는 힘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증 환자들 관리, 네. 그다음에 이제 예방 이쪽으로 가는 거죠. 네. 이제 재택 치료 그러니까 격리를 해서 네. 재택 치료하는 기간도 원래 열흘 10일이었는데 네. 이걸 이제 일주일로 7일로 단축한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상대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뭐 통상적으로 네. 잠복기를 한 2주 정도로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7일이면 사실 잠복기 중에 뭔가 다시 외출을 하거나 네. 바깥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네. 여기서 확산이 또 번질 위험은 없는 겁니까? 확산이 그 전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10일에서 7일로 단축할 때 그 대상이 뭐냐면 백신 접종 완료자거든요. 아, 완료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는 목적은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어떤 그 예방 효과.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감염이 됐을 때 네. 예방은 못하지만 중증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신 완료 접종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증식이나 이런 것들이 덜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전파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미크론이 이제 변이가 우세종이 됐을 때는 네. 그 우세종이 됐을 때는 이 확산세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네.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고육직제국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네. 단축을 하고 그 대상을 이제 우리가 그 백신 접종 백신 완료자로. 네. 그랬을 때는 이제 바이러스 배출량이 이제 떨어질 상대적으로 거로.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지금까지 흐름을 쭉 들어보면 네. 뭔가 확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존재하고 감안을 하고 네. 그 대신 위험하게 위중증으로 넘어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통제를 해서 네. 혹시 안타깝게 사망하시는 분들은 줄여보겠다라는 뭐 그런 취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사실 백신은 많이 맞고 있지만 네. 이제 사실상 게임 체인저는 이제 뭐 치료제다 네네. 하면서 팍스로비드를 이제 처방하고 우리도 이제 들어왔다고 하는데 네. 지금 보니까 지난 20일까지 한 109명 정도가 처방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당초에는 더 빨리 좀 이렇게 처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 뭐 네. 1000명까지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상대적으로 말이랑 현실은 좀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에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이제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처방 같은 경우는 고령층 예. 65세 이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무증상자는 대상이 안 되고요. 경증 이상의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아, 65세 이상 중에서도 네. 증상이 없으면 안 돼요? 네, 안 되고 이제 경증 이상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팍스로비드라는 우리가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네. 우리가 이제 복용할 때 보면 그 다른 그 약물들하고 그 범용으로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한 28개 종류가 되는데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23개 정도가 이제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런 그 약물하고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 네.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제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아주 이렇게 우리가 한 1,000명까지 앵커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 한 100명 정도 이제 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보면 이 팍스로비드 경구용 치료제 네. 대상을 65세에서 60세로 이제 낮춰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말씀은 국내에 이 지금 같이 먹으면 안 되는 네. 병용이 안 되는 약물 한 23개 정도의 약물을 먹고 계신 네. 지금 이걸 갖고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23개의 어떤 예. 약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고령층들 네네. 그런 분 고위험군들이 이제 복용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런 약물들을 복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제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이제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복용을 그렇겠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물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을 제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앵커분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109명 정도까지 이제 됐고 이제 우리가 60세 이상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고위험군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65세에서 60세까지로 네. 내려서 이제 확대하는 걸로 이제 정부에서는 네, 이제 방침을 바꾸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정부가 오미크론 확산세가 너무 빨리 퍼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뭐 일반 의료기관 중심으로 이제 의료 체계를 좀 전환해 나가겠다. 그리고 각 병원별로 뭐 전담하는 환자를 두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현장에서는 준비가 좀 잘 돼 있는 상황입니까? 그 아직까지는 이제 준비가 좀 부족한 걸로 돼 있고요.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서는 보면 그 우리 동네에 있는 이제 병의원이 1차 대응 진료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 현장에서는 이제 동네 의원 어떤 참여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지역에서의 어떤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자원 이런 부분이 이제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가 충분히 이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서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뭐 남아공 얘기도 해주시고 일본, 영국 얘기해 주셨는데 영국은 아까 뭐 20만 명까지도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27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안 써도 되고 의무적으로는 그리고 방역 패스 시행도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조치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게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7월달에 보면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국이 가장 먼저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하고 했을 때 보면 우리가 확진자 수 급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급증하지 않았고요. 한 4만 명대가 유지를 되다가 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우리가 1월달에 보면 20만 명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1월 중순이잖아요. 그렇죠. 한 9만 명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얘가 이제 급증했다가 급감하는 패턴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입원율하고 치사율을 봤을 때 보면 그게 이제 높지 않습니다. 지금 그 영국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방역 규제를 이게 폐지를 하는 걸로 이제 갔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폐지하는 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영국이나 아일랜드에서 먼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시행을 했을 때 어떤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할 부분들은 이제 도입을 하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3년째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3년째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또 지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3년이 되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이제 일상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조치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게 이제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부의 방침은 그런 것 같네요. 이제 확산은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 대신에 위중증으로 위험하게 가는 건 막아내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지금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 방역이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
지금 어차피 이제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됐을 때 보면 확산세가 급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설 연휴라는 건 어차피 이제 이동량이 많고 사람들의 만남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개인의 어떤 방역을 수칙을 잘 지키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잘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어떤 갑자기 이제 급증하는 것들을 이제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 변화 상황 이건하 교수와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안인데요. 벌써 2년째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틀 수 있을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얘기 풀어주시기 위해서 남서울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 최재섭 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상 초유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1월 달에 추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보통 다음 해 예산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1월의 추경은 뭐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실제로는 한국전쟁 이후에 1월 추경 처음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시급했다, 위험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척 심각합니다. 네.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한국에서 발병한 지 2년이 됐고 그해 3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특히 이제 그 집합금지, 집합 제한이 반복되어 온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업종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달 3월 달이 되면은 그동안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연장을 해줬던 것이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9일 날 금감원장이 발언하기를 더 이상 만기 연장을 안 해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이자 유예나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유예를 해줬는데 이제는 상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코로나19 와중에서 부채가 급증해서 자영업자 1인당 부채가 평균 3억 5천입니다. 한 명당요?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비사업자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9천만 원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많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파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급증할 수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 뭐 두텁고 빠르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늦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석 교수님,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12월에 올해 본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이렇게 1월에 추경을 한다는 거는 본 예산을 너무 안이하게 잡은 건 아닌지 이렇게 시급하다, 위험하다 말씀을 주시는데 과연 본 예산은 잘 짜여진 건지에 대한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1월에 추경 시행하는 거는 뭐 51년도 6.25 전쟁 이후에 처음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만큼 본 예산이 지난해 한 608조 정도 되잖아요. 슈퍼 예산인데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생각보다 비중으로 보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예상을 못했다 하더라도 방역지원금이나 이렇게 매출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추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상화된 것 같아요. 이번 추경까지 하면 이제 코로나19 했던 우리 지난 2년 동안에 한 7번 정도 추경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130조 원 정도가 추경으로 예산이 이제 집행이 될 건데 너무 이제 본 예산에 대한 그 중요성
이제 간과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되고 네. 사실 이제 재원 마련이 이제 관건인데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보면 한 지금 11조 5천억 정도가 되잖아요. 네. 그 중에서 11조 3천억 정도가 이제 적자 국채 발행되는 건데 당초에는 지난해 이제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한 부분 네. 그걸 재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그걸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올해 4월 국가 결산이 끝나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그동안에 쓸 수 있는 거는 적자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적자국채 발행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또 채권값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네네. 현상이 생겨서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더 적자국채 발행해가지고 금리 이제 인상이 되는데 이제 가속화되면서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나중에 좀 자세하게 좀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추경을 뭐 시급하고 아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소상공인들에게 매출이 감소한 분들에게는 30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사실 소상공인 한 분 한 분이 그 매출 감소 폭이나 뭐 영업 제한을 받았던 정도가 다 다른데 그리고 사업하는 규모도 다 다르고요. 근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거는 맞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주목할 만한 어떤 통계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12월 28일 날 그 집계된 소상공인 실태조사 2020년 그 실태조사를 보도자료로만 발표를 한 건데요. 코로나19 와중에서도 소상공인들 숫자는 4.7%가 늘어납니다. 아, 늘었어요? 이게 무슨 그런데 종사자 수를 보면은 13.5%가 줄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퇴출됐던 소상공인들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시 진입하는 거고 그러면서 영세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을 보고 있는데도 다시 여기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폐업하고 나가면 그러면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일을 또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종사원 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두세 명 데리고 있던 직원들을 내보내고 혼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영세해지기 때문에 연 매출도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순이익도 다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3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면서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이야기입니다. 이 손실이 일어난 것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100% 보상을 하게 되면 절대로 이 돈 가지고 그 잉여분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지금 최재석 교수님 말씀 주신 내용이 설문조사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폐업 왜 안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대안이 없다라는 대답을 거의 4분의 1 정도 가량이 해주신 거거든요. 야, 대안이 없어서 폐업을 안 한다는 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인데 폐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예, 지금 저게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전경련에서 조사한 그 자영업 하시는 분 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그렇네요. 일단 저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폐업할 그 의사가 있냐를 먼저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폐업할 의사가 있다는 분이 한 40.8% 정도, 나머지 없다는 분이 59.2%예요. 그럼 안 아직도 하겠다는 안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60% 가까이 좀 여유가 있어서 안 하느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 왜 고려를 안 하냐 물어보니까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 정도가 대안이 없어서 마지못해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참 딱한 현실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폐업 고려하지 않는 이유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권리금을 회수하는 문제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또 임차인이 이제 새로운 이제 임차인이 나타나야 또 그분하고 또 권리금을 협상을 해서 받아내고 또 새로운 일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여건도 쉽지 않고요. 그 정부가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막연한 그 두려움도 있지만 그 끝나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감도 또 갖고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신경이 아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제 1인당 300만 원 그러면은 뭐 마치 지난해 우리 12월 달에 이제 100만 원씩 지원했잖아요. 방역 지원금. 이번에는 통 크게 한번 많이 썼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누적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영업이 제한됐던 걸 비교해 보면 300만 원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고 예를 들어서 임대료 내는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상당히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방역지원금이 이제 1인당 300만 원, 그다음에 또 손실지원금 같은 경우도 1조 9천억 정도가 배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전체 그 소상공인 한 90만 명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근데 지난해 사실 예산 보게 되면 그 손실지원금이 이제 3조 2천억 정도가 책정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또 너무 적고 그러니까요. 올해 또 손실 보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이제 1조 9천 정도 늘어나가지고 5조 이제 한 1,00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1조 9천억 예, 그 정도인데 사실 저기 너무 그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이 그때 이제 소상공인들이 또 어렵다 아우성점을 조금씩 증액해 나가고, 그러니까 좀 배정을 많이 늘려서 충분하게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이게 우리가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 대한 현실을 잘 모르고 이제 정책을 만들어서 그런데 기존에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나간다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폐업도 돈이라고 퇴출 하더라고요. 비용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계약되어 있는 임대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점포를 정리하고 나가려면 또 원상복귀해 주는 비용도 있고요. 당연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금 포기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또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업자 자격으로서 받아가지고 있는 어떤 금융 혜택들이 있습니다. 대출 받은 것들이 있고요. 그렇죠. 정부 정책 자금 받은 거 있고, 이런 것들은 사업에서 퇴출되는 순간 그거는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갚아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그 업종에 남아 있어야지 그 금융 비용을 단기간에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요. 그렇죠. 참 이걸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실 텐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뭔가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이 좀 가동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지금 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돈풀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또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냐. 한쪽에서는 유동성을 풀고 금리 인상하면 유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충돌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일견에서 엇박자 난다는 거 동의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그 통화 정책은 이제 긴축 기조로 가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만약에 그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어쨌든 이자 비용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적자 국채가 이제 발행이 될 경우에 이 1조 정도 발행이 되면은 지금 보면은 그 금리 시중에서 금리가 인상되는 비중이 한 0.01%포인트, 그러니까 1bp 정도 오르는 걸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가 한 130조 정도 추경을 발행을 했을 때, 만약 적자국채 상당 부분 썼다고 했을 때 산술적으로 보면 1%포인트 시중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100조를 썼다 그러면 1%포인트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더라도 국고채 3년물 금리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2.1%까지 올랐잖아요. 2.7%대였던 걸로 우리 많이 기억을 하는데 좀 어느덧 2% 이상이 됐어요. 그럼 이제 국고채 3년물 기준 시장금리에서 기준치가 된다고 그랬을 때 시중금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오르는 거죠. 최근에 우리 알다시피 대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미 5% 넘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5% 임박하고 있고, 다 올라오고 이제 있습니다. 이런 그 금리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고정비로 작용이 하는 거죠. 고정비가 늘어나면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화 정책은 계속 긴축 기조로 인플레이션 억제하겠다고 가고 있는데 정부가 소상공인 도와준다고 적자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재원 조달하는 게 오히려 시중금리 더 올리는 경향이 생기니까 고정비가 더 늘어나는 오히려 그런 또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엇박자라고 보는데 정부가 좀 통화 당국하고 그런 그 재원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긴밀히 협조해서 시중금리가 이제 오름으로써 이자 부담만 증가하는 거, 그런 문제는 좀 가중되지 않게끔 좀 조치를 취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죠. 최근에 굉장히 높게 형성된 물가라든지 그다음에 미국과의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존재한다는 건 분명히 맞지만, 이게 과연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책 조합일 뿐 엇박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경제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금융 정책을 써야 되고 어디서부터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무자르듯이 잘라낼 예. 수는 없습니다. 예. 상호 보완적인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추경하면서 그 명칭을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 추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만을 떼놓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경제적인 재난 상황에서 소득이 급감했던 그런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소득이 줄어든 부분이 일정 부분은 정부가 방역 정책을 펴는 데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 소득으로 보완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그 추경을 통해서 받은 지원금을 네네. 그럼 어디에다 쓸까요? 빚 상환할 거고 그렇겠죠. 밀린 임대료 낼 거고 결국은 저는 시장에 그렇게 크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나왔다가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 버리는 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한테 제공되는 이번 그 추경은 시장에 그렇게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 뭐 보는 시각과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뭐 정책적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게 가장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앞서 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걸 조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금리가 오르고 이게 시장 금리를 올리잖아요. 올리면은 당연히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고 이게 또다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그러면서 뭐 소비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또 추경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악순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추경을 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본 예산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거 아니냐, 계획 없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원 조달 방법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야당에서도 적자 국채 발행하는 거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세출 구조 조정을 해라. 불용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줄이고 재원을 확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알뜰살뜰해서 예산을 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추경하는 데 있어서 적자국채 발행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적자국채 문제 상당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4년 동안 지금 계속 연속으로 적자국채가 이루어지고 있고 통합재정수지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68조, 한 7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GDP 대비 한 3.2%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재정수지가 계속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소위 말해서 정부의 어떤 재정이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고 뭐 국가 채무가 지금 이제 전체 부채 부입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전체 GDP 대비 지금 50% 넘었죠. 50.1%죠. 1,075조 정도 되니까 50%가 넘었는데 뭐 그거야 정부가 이제 어려울 때 쓰고 또 여유 있을 때 좀 관리하면 되니까 문제 없는데 통합재정수지가 이제 적자로 간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돈을 써야 될 때 돈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측면에서 적자국채 발행하는 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고 적자국채 발행해서 또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하기가 어려워져요.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시설 투자라고 뭔가 투자를 확대해야 될 때 제한을 받게 돼요. 그럼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빌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금 조달이 시장에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럼 사실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신용이 낮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은 별 상관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금리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적자국채 발행은 좀 가급적 정부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적자국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런 거잖아요. 지난해 세수 추계를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예상보다 많은 돈이 거쳤는데 지금 거친 건 맞는데 이걸 지금 4월 결산 이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건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어떤 그 조세가 어느 정도 우리가 걷어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추산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추경은 국채는 잉여 예산으로 상환할 예정이다. 그런데 4월 이후에 한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적자 국채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과소하게 그 조세 수입을 추계를 하는 건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정부의 그 기재부의 그 반성을 좀 촉구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세수 예측을 잘 했다면 이에 맞춘 지출 구조의 뭐 편성 이런 것도 가능했을 거고 그러면 예산안이 달라졌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한 60조 원에 달하는 이 세수 축의 오류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세수 축의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보면 경제 성장률을 잘못 예측한 거예요. 경제 성장률 잘못 예측했고 또 이제 부처별로 뭐 힘 있는 부처가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 기존 예산을 깎기 싫으니까 받아가는 측면도 있고 정부가 조정 역할을 잘 못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책 사업 같은 데 돈이 지나치게 많이 배정이 됐다는 측면도 있고요. 지금 좀 전에 또 적자국채 얘기하면서 그 문제점 하나 좀 덜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그 정부가 그 국채를 발행해서 지급해야 될 올해 그 이자 지급액이 한 20조가 넘어요. 20조요? 예, 20조 넘는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당시에 1년 동안 정부가 지급해야 되는 이자 부분이 한 17조 정도 됐거든요. 아, 늘어났네요. 예, 3조 이상 늘어나는 거는 국채가 그만큼 많이 발행됐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20조가 사실은 뭐 이자 비용으로 나간다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요번에 그 소상공인 지원한다고 추경 예산한 게 14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20조가 아무 의미 없이 이자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했을 때 그만큼 정부의 어떤 그 허투루 쓰는 돈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측면에서도 정확한 어떤 예산에 대한 그 결정, 네. 그다음에 정부가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세밀한 어떤 그 계획,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추경은 그 하반기 나가서 모자란 부분에서 우리가 이용한다는 그런 맞아요. 생각 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수시로 추경을 남발해가지고 뭐 아무 때도 이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면 본 예산 이제 배정하는 게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추가 경정 예산이기 때문에 본 예산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따로 잡는 게 추경인데 한때는 추경의 추가 뭐 가을 추자다 해서 가을에 편성되고 하반기에 편성된다 이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거의 상시 추경이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추경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고 있고 앞서 20조 원을 좀 소상공인들한테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드네요, 사실. 일단 지금 상황이 일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죠, 비상 상황이죠. 예, 그리고 재정 준칙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디까지가 재정이 건전한 거냐라고 얘기할 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황금률은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불가피하게 뭐 추경을 상시 편성하는 것이 불편할 수는 있는데 뭐 재정 당국에서 보다 더 세밀하게 계획하고 또 징수하고 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만 부채 비율이 50%냐 60%냐 이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면은 일반적인 그 경제 정책 펴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아시다시피 EU 맨 처음에 그 이야기할 때 재정 준칙에서 부채 비율을 60% 선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60%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니까 네.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적재국채 발행과 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얘기는 계속된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정부에서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상황 속에서 대선 주자들은 뭐 35조 혹은 50조 뭐 이런 더 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더 큰 규모의 자영업자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슈퍼에서 한 608조 정도 책정해놓고 이제 추경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이제 일부에서는 이 선거가 얼마 안 남으니까 이제 돈을 많이 풀어서 좀 인기에 영합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사실 취지를 보면 소상공인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예산 갖고는 턱도 없다 이렇게 또 보는 정치인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예, 예. 근데 지금 그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35조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4조 원이 사실은 그 많이 이제 줄어든 예산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35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집권을 했을 경우에 차기 정권에서 이제 부담해야 될 예산도 그렇겠죠. 이제 포함이 된 거겠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50조 원을 뭐 지난해부터 계속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의 50조 원에 대해서는 적자국채 발행하는 거는 이제 상대 반대의 표명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그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 임박했잖아요. 5월에 지금 지난해 얘기하던 게 50조 원에 대해서 막연히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 어떤 항목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지금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뉴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뉴딜 같은 경우 올해도 한 33조 원 정도 투자가 되니까 그렇게 지금 당장 이제 급한 거냐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세부적인 그런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을 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이고 정부가 판단해서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빚없는 추경 약속하라 그러는데 빚없는 게 이제 저분도 말씀하시는 게 적자국채 발행하지 말라는 추세로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조금 더 정치인들이 세부적인 어떤 예산 확보 계획을 설명을 해서 정부와 좀 논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좀 더 빨리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고 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선 주자들도 얘기가 다 다르고 규모가 다 다른 상황인데 사실 어떻게 돈을 가져와서 어떻게 돈을 쓰겠다 이런 어떤 좀 세부적인 로드맵은 사실 좀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 정치적인 수사들인데요. 불과 몇 달 전에 예산국회에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가 선거를 앞두고 이제 어느 정도 규모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가 정말로 필요한 규모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먼저 해줘야지 그냥 전체적으로 얼마 그래서 뭐 어떤 유권자들이 듣거나 국민들이 들을 때 그냥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추계를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현재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집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올해 경제 성장률 우리는 3% 예상하고 있는데 일본은 3.8%라는 전망 숫자가 나왔어요. 사실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국 대열에 먼저 올라섰고 그리고 뭐 저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잃어버린 20년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좀 반성할 만한 여지가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분은 별로 유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난해 우리가 이제 4%였고 일본이 2.8%였는데 당시에 이제 일본이 예상했던 일본의 경제 성장률 올해 2.9% 정도를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0.9%포인트가 늘어 3.8로 이제 갑자기 급등했고 우리는 이제 올해 3% 정도 보고 있잖아요. 그것도 좀 걱정스러운 시선도 근데 있어요. 실제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률 높았던 게 그 1, 2차 오일 쇼크 있었던 1972년, 80년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외환 위기. 외환 위기 때. 1998년 그때 3번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경제 성장률이 이제 가파르게 항상 유지가 되어 왔고 일본보다 높았는데 어찌된 일이냐 보니까 일본이 최근에 이제 자동차 산업이 조금씩 이제 되살아나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 부품이 좀 부족해서 자동차 생산량이 줄었었는데 최근에 그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출도 좀 호조세 있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긍정적으로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최근에 지난달에 한 373조 원 정도 그 정부가 이제 그 경기 부양 예산을 이제 배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하고 틀린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긴축 기조로 가잖아요. 통화 정책이. 일본 같은 건 지금 계속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율이 우리는 지금 뭐 3.7% 되는데 여기 1.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일본은 좀 여지가 있네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정책적인 보고요. 여지가. 그다음에 기저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수치로만 매몰될 건 아니고 올해 목표 꾸준히 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실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최재섭 교수, 서지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